일본이 앞으로 100년 전으로 후퇴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이미 대지진은 시작됐고 태풍과 산사태는 멈추지 않을 거로 보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아시아학을 전공 중인 딸이 그녀의 아버지와 전화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지진의 공포를 직접 겪은 후 급히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귀국했다고 하는데요. 난카이 대지진의 위협과 기록적인 태풍의 피해를 목격한 그녀는 이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아시아학을 전공하는 애나 윌리엄스라고 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일본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10살 때 부모님이 사다 주신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가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혼자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다도 같은 전통 예술에도 관심이 생겼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하고 일본 문학과 역사를 배우면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어요. 그때부터 일본으로 유학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아시아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죠. 일본의 현대적인 발전과 전통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직접 배우고 싶었거든요. 3학년이 되던 해 드디어 제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일본 도쿄에 있는 명문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일본 교환학생은 제 학문적 목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그곳에서 얻을 새로운 배움과 경험들이 너무나도 기대되었답니다. 근데 일본에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일본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비싼 세금과 교통비가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일본에서 생활해 보니까 월세도 생각보다 비싼데 거기에 붙는 세금이 엄청났어요.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실감하지 못했죠. 하지만 매달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점점 그 무게를 느꼈어요. 세금이 이렇게 높다니 정말 예상 밖이었죠. 그리고 교통비도 엄청났어요. 지하철이 편리하긴 한데 하루하루 쌓이는 교통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통비가 살인적이에요. 매월 2만 엔이 넘어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 정도는 안 나왔거든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는 젊은 학생들이 사회나 경제, 정치 같은 국가적인 일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어요. 선거가 있을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투표에 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더 심각했던 건 일본 학생들이 자신들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자민당 같은 보수적인 정치인을 지지하면서도 정작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위안부 문제나 난징 대학살 같은 중요한 사건들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들은 놀라워했고 오히려 제가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 일본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고 동시에 그들이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어요.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역사책에 전쟁 범죄가 언급되긴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만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전쟁 범죄에 대한 내용을 거의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많은 일본인들이 자국의 언론만을 신뢰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구글재팬, 야후재팬이라는 사이트 사용자만 무려 89%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뉴스가 세계의 시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본 언론 대부분이 유료 서비스라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무료로 볼 수 있는 기사들은 극우 성향의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편향된 정보에만 노출되다 보니 그들의 시각이 매우 좁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제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일본 사회의 이러한 무지와 편향된 인식이 얼마나 깊은 문제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일본 SNS로는 검색이 안 된다며 사실을 부정하던 친구들에게 미국 구글로 검색해보라고 권유했을 때였어요. 친구들이 제 말을 듣고 실제로 검색을 해보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죠. 친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가 가상현실에서 깨어나 진짜 현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그들도 자신이 믿고 있던 세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일본 전체 국민들도 이런 변화와 깨달음을 맞이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일본 뉴스를 보다가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보도를 접했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먼 이야기로만 들렸지만 며칠 뒤 작지만 뚜렷한 지진을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중에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깨어나 보니 경보가 울리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보며 이게 단순한 지진일까 아니면 더 큰 일이 닥쳐올 징조일까 하는 생각에 휩싸였죠. 다행히도 그때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그 이후로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땅이 고정되어 있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어요. 지진은 이런 믿음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발생하는 지진은 마치 발밑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준답니다. 이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동시에 충격을 주죠. 땅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존재인데 그 안정감이 흔들리는 순간 마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주변의 일본 친구들은 지진에 익숙한 듯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지진 예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게 되었어요. 지진이 일상적인 안전에 대한 믿음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특히 반복되는 여진이나 또 다른 지진의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은 깊은 곳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 있죠. 이런 불안감이 제 일상을 잠식해 가면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교환학생 일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소중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교수님들, 교환학생 친구들과 작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일본인 룸메이트인 사토미와 헤어질 때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였으니까요.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과도 이제는 쉽게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결국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정말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죠.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겁쟁이 같나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지금은 미국에 돌아와 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일본 뉴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지진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사토미와 아직 떠나지 못한 친구들이 일본에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바라키 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벽에 히타치시에서 일어난 지진이었는데 다행히 쓰나미 위험은 없었지만 도쿄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근 일본에서는 서쪽 수도권 지역과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도 각각 규모 53과 68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일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어요. 무엇보다 최근에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해곡지진주의보를 발표했을 때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친구들이 SNS로 말해줬는데 이렇게 노골적인 주의보가 처음이라면서 일본을 떠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제 룸메이트였던 사토미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영상통화 속에 사토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사토미는 너무 불안해 보였지만 웃으며 안부를 전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만약 정말 규모 90의 지진이 온다면 도쿄 같은 대도시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건물이 무너지고 불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쓰나미가 더 무서워 10m가 넘는 파도가 몰려온다면 해안 지역은 순식간에 사라질 거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줬어요. 일본 대형마트들이 사재기로 인해 생필품이 빠르게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사토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진이나 재난에 대비하려고 물건들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마트에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사토미는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구호물자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커졌어요. 지진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이런 상황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일본을 떠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니까요. 최근 지진 소식이 잠잠해져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재난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했죠.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혔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어요. 정전 피해와 교통 혼란도 심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토미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극도의 불안과 피로가 느껴졌어요. 애나 정말 무서워. 우리 집 근처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토미는 도쿄에 머무르고 있지만 언제 피해가 올지 몰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 같았어요. 떠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버텨야지.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일본인들의 무기력함이 느껴져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 시간에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애나, 너희 친구들만 힘든 게 아니야. 요즘 우리 병원에서도 일본인 직원들이 모두 다 가족 걱정에 마음을 졸이고 있어. 많은 이들이 이미 가족을 일본에서 불러들이고 있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 상황이 단지 제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애나, 너도 몰랐겠지만 일본이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다니 너 참 용감했구나. 아니면 무모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유학을 갔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일본에 대해 공부하면서도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제 말에 어머니께서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거야.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지. 그리고 일본에 있는 친구들을 지켜봐줘. 애나,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일본 유학을 선택할 때 얼마나 경솔했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문득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리사가 떠올랐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을 가겠다고 제일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던 게 리사였거든요. 리사의 선택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저는 리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리사,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이유가 뭐야? 그렇게 빠르게 선택했던 걸 보니
정말 한국에 대해 흥미가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졌어. 리사가 대답했죠. 나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거든. K-팝, 드라마, 그리고 이제는 영화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야. 그걸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 그렇구나.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국이 특별한 점이 있어? 저는 더욱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리사가 씩 웃었어요.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야.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지.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있어.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나 기술 혁신 분야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한국은 정말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나라야. 리사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던 중 졸업 후에 한국과 관련된 전망에 대해 물었어요.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애나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야. 한국은 아시아에서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AI, 바이오테크 그리고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다면 기술 관련 분야에서 정말 많은 기회가 생길 거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들 분야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컨설팅 회사에서 한국 시장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일할 수 있지. 리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기회가 많아. 한국의 콘텐츠 예를 들어 영화, 음악, 패션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직업이 늘어나고 있어. 이런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이 될 거야. 그리고 한국과의 비즈니스에서 문화적 이해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테니 너 같은 인재가 더욱 필요할 거야. 리사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관련 분야의 기회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깊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기술과 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일본학에 대한 애정을 간직한 채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학에 대한 흥미가 점점 커져갔어요. 일본학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크지만 한국의 역동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생각하면 한국학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학과 담당 교수님인 존슨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교수님은 기꺼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으며 자리에 앉도록 권하셨어요. 애나 무슨 고민이 있는지 말해볼래요? 저는 최근 일본에 대해 느낀 실망감과 전공 선택에 대한 불안함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저는 일본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지만 요즘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하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넓게 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혁신적인 스타트업 문화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IT와 AI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죠.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적 유연성은 사회 변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일본과 비교하면서 연구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리사가 말해준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 학교와 연결된 한국 기업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인턴십을 통해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기업 문화와 경제 구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실무 경험은 애나 학생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제안을 듣고 저는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교수님은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연구실을 나서는 길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일본학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에서의 실무 경험이 동아시아 전체를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제 저는 한국을 배우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고 조금 겁도 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제 시야를 넓히고 더욱 전문적인 동아시아 연구자가 될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설레고 기대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최대한 성장하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다시 소식 꼭 전할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여름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애나 학생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무사히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연구와 진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오시게 되면 꼭 인터뷰하면서 유명한 맛집에 같이 가요. 다음에 올라올 감동 사연 놓치시면 후회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하시고 챙겨봐 주세요. 이상 감동빛 튜브입니다.